은서는 출산한 지 겨우 3주가 지나면서도 일상의 리듬을 아직 제대로 되찾지 못한 상태였다.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삶은 갑작스레 멈췄고 매일 밤낮이 뒤바뀌는 육아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을 만큼 정신없이 흘러가는 날들이었다. 서울의 복잡한 아파트 안,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지만 딸 혜미만큼은 그녀 삶의 중심이자 전부졌다.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은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낮잠 후 혜미를 침대에 눕혀두고 잠깐 눈을 돌린 사이였다. 다시 돌아보니 혜미가 얼굴을 침구에 파묻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이 꼭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우스워 보여 은서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귀엽다며 혼잣말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아기 모니터를 돌려보던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묘한 불안을 느꼈다. 혜미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을 묻은 채 40분 가까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었다. 팔도, 다리도, 몸통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아이가 고요하게 잠든 것일 수도 있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마치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려는 느낌이었다.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편 진환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환은 졸린 얼굴로 그냥 편한 자세겠지, 고양이도 이상한 자세로 자잖아 라며 넘겼다. 은서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혜미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등을 대고 눕히든 옆으로 눕히든 혜미는 꼭 얼굴을 무엇인가에 파묻으려 했다. 이불, 베개, 엄마의 옷자락, 심지어 엄마의 팔까지. 마치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자는 자세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시간도 길어지자 은서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것이 단순히 수면 중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수유 시간에도 혜미는 얼굴을 돌리며 엄마의 품을 거부했고 젖병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마가 눈을 마주치려 하면 피했고 말을 걸면 반응이 없었다. 은서가 웃어도 혜미는 미동조차 없었고 진환이 간지려도 그녀는 오히려 등을 돌리며 조용해졌다. 은서는 점점 자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써볼까 하다가 괜한 걱정이다 라는 댓글이 달릴까 두려워 지웠다. 아이는 그저 낯을 가리는 걸까? 원래 이런 시기가 있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이 불안은 단순한 육아 스트레스라고 보기에는 너무 선명하고 명확했다. 밤이면 은서는 아이 침대 옆에서 잠을 설쳤다. 혜미다 또 얼굴을 숨기면 어쩌나, 움직이지 않으면 어쩌나, 그렇게 앉아서 몇 시간을 보낸 적도 허다했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고 체온도 정상이었다. 의사에게 데려가도 정상이라는 말만 돌아올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았다. 혜미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감추고 있었다. 세상이 무서운 걸까? 아니면 세상이 들리지 않는 걸까? 그 무렵부터 은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같은 검색어를 반복했다. 아기 얼굴 숨기기, 눈 마주치지 않음, 3개월 아기 반응 없음, 블로그, 포럼, 병원 정보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어떤 설명도 그녀의 질문에 정확히 답해주지 못했다. 감각 처리 장애, 영아기 자폐 징후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지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안겨줄 뿐이었다. 가끔은 은서 스스로가 민감한 엄마인 것만 같았다. 다른 엄마들이라면 그냥 넘겼을 장면에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혜미가 보내는 신호는 단순히 발달 지연이 아니었다. 아이가 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런 불안이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 남편은 여전히 은서를 위로하려 했고 시어머니는 애들은 원래 그래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밤마다 반복되는 침묵 속에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를 알지 못했다. 아이를 바라보는 은서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혜미는 그저 아기였고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에 엄마라는 이름이 점점 무력하게 느껴졌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고작 몇 주, 혜미는 이미 자신만의 세계에 들어간 듯 보였다.
그 세 개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은서는 그 문을 두드리며 매일같이 물었다. 왜 나를 외면하는 거니? 시간이 흐를수록 혜미의 행동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분명한 패턴으로 굳어졌다. 은서는 더 이상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혜미는 눕혀지는 순간마다 얼굴을 어딘가에 꼭 붙였다. 등에 눕혀도 옆으로 눕혀도 손으로 무언가를 더듬더듬 찾아내 얼굴을 파묻었다. 그 대상이 담요든 이불이든 베개든 심지어 엄마의 팔뚝이나 옷자락이든 상관없었다. 오히려 그 행동을 방해하면 안정을 잃고 더 불안정해지는 듯했다. 수유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젖병을 입에 가져가면 고개를 돌렸다. 품에 안겨 모유를 먹이려 해도 가슴 대신 팔 아래로 얼굴을 숨겼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는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유 자체를 피하려는 듯 보였다. 심지어 목소리를 들려주려 해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반응이 없었다. 눈을 마주치려고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면 마치 벽을 마주한 것처럼 어떤 교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와의 정서적 연결이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다. 혜미는 분명 살아있고 건강했다. 체온도 정상, 배변도 규칙적, 체중도 또래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영월이 어딘가 떠나 있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은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혜미를 바라보며 스스로 되물었다.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인식하고 있는 걸까? 내 목소리를 알고 있을까? 나의 존재를 느끼고 있을까? 진화는 여전히 현실적이었다. 직장 복귀 준비로 바쁜 그에게 혜미의 행동은 그저 예민한 아기의 기질일 뿐이었다. 다 그런 시기 있어. 그냥 좀 낯가리는 거야. 걱정 말고 너도 좀 자. 진화는 그렇게 말했지만 혜미가 조명을 켤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고 블라인드를 갑자기 열면 움찔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낯선 사람이 안아들었을 때 혜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돌려거리는 것도 은서만이 매일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낮 짧은 산책을 다녀온 후였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도 부드러웠다. 집 근처 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혜미를 조심스럽게 앉혔다. 처음에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는 듯 하더니 곧 혜미는 늘 그랬듯이 얼굴을 잔디에 바짝 붙이며 움직이지 않았다. 돗자리의 거친 섬유 위에 뺨을 댄 채 숨을 죽였다. 근처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았고 반려견이 짖었지만 혜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은서는 옆에 앉아 떨리는 손을 감추며 혜미를 바라봤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움직임이 없었다. 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공원에서 돌아온 후 은서는 그날 밤 거의 미친 사람처럼 스마트폰을 붙잡고 검색을 이어갔다. 신생아 얼굴 숨기기, 3개월 아기 눈 마주치지 않음, 신생아 정서적 단절 같은 키워드로 모든 사이트를 뒤졌다. 엄마들 커뮤니티에서는 감각 처리 장애에 대한 글이 반복해서 나왔고 전문가 칼럼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초기 징후가 언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혜미의 행동은 단순한 기준이나 병명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눈을 피하고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접촉을 거부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것보다 더 본능적이고 깊은 차원의 문제처럼 느껴졌다. 은서는 혜미가 이 세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한 아주 원초적인 회피. 그날 밤 은서는 혜미를 침대 가운데 눕혀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이도 유난히 평온했다. 새 옷을 가지러 옷장을 향해 한 걸음 움직이는 사이 다시 혜미는 얼굴을 깊숙이 담요 속으로 파묻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깊어서 은서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혜미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팔은 늘어져 있었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그 순간 은서는 모든 이성과 이론을 내려놓고 단 하나의 감정만 남았다. 두려움이었다. 이 아이가 진짜로 우리 곁을 떠나려는 건 아닐까? 이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은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진환에게 말하지도 않고 바로 휴대폰을 들었다. 아이를 한 손으로 안고 다른 손으로는 병원 야간 진료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은서는 속으로 수십 가지 말을 준비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숨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 간호사는 응급 상황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은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혜미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엄마를 알아보지도 않았다. 하루 종일 얼굴을 숨기고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간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진료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확인해 보실 겁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혜미를 가슴에 안은 채 몸을 살짝 흔들며 아이의 이름을 속삭였다. 진화는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챈 것 같아.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이었다. 혜미가 정말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 해가 뜨기도 전에 은서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기저귀 가방을 꼼꼼히 챙기고 분유와 물, 여분의 옷가지까지 확인한 후 혜미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진환 역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지 못했다. 서로 말을 아꼈고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차 안에서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혜미는 은서의 품에 안긴 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고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그러다 갑자기 혜미가 몸을 비틀더니 은서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간 듯한 느낌. 마치 어디든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본능적으로 찾아낸 듯했다. 은서는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대 간호사가 먼저 다가왔다. 어젯밤에 전화 주신 분이죠?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은서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다. 곧 작은 진료실로 안내되었고 소아신경과 전문의인 벨 박사가 들어왔다. 클리포드를 들고 있었고 차분한 말투와 조용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알아볼게요.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혜미를 천천히 건넸다. 벨 박사는 혜미의 몸을 부드럽게 만지며 기본적인 검사를 시작했다. 근력, 관절 반응, 눈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폈다. 그리고 작은 딸랑이를 꺼내 혜미의 오른쪽 귀 가까이에서 흔들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왼쪽 귀로도 동일하게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혜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은서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벨 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이가 큰 소리에 깜짝 놀란 적 있나요? 은서는 마음속을 더듬어 봤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언제나 혜미는 소리에 반응한 적이 없었다. 문이 쾅 닫히거나 핸드폰 알람이 울리거나 누군가 크게 웃었을 때도 혜미는 항상 무표정이었다. 진환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혹시 청각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벨 박사는 서둘러 단정짓지 않으려는 듯 신중하게 말했다.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선 청각 반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정밀한 청력 검사를 진행해야 해요. 오늘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할게요.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벨 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혜미가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3달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혜미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무언가를 거부한다고 오해했던 반응들, 전부가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울잖아요. 가끔은요. 은서가 힘겹게 말했다. 엄마 목소리 들리는 거 아니었어요? 벨 박사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아기들은 진동이나 감촉, 음의 강도에는 반응할 수 있어요. 특히 낮은 음이나 특정 주파수는 신체로 전달되기도 해요. 하지만 말소리, 특히 사람의 목소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르게 형성돼요. 그리고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 얼굴을 숨기거나 차단하려는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진화는 고개를 떨구었고 은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벨 박사는 덧붙였다. 이건 아이가 부모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상존 본능이에요. 모든 게 낯설고 혼란스러우니까 아이는 자극을 최소화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얼굴을 숨기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진화는 고개를 떨구었고 은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벨 박사는 덧붙였다.
이건 아이가 부모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모든 게 낯설고 혼란스러우니까 아이는 자극을 최소화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얼굴을 숨기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진료가 끝나고 곧바로 청력센터로 이동했다. 혜미는 조용히 엄마 품에 안긴 채 아무런 저항 없이 누웠다. 전문가들이 작은 센서를 혜미의 두피와 귀 주변에 붙이며 신경전달 반응을 측정했다. 그 과정 내내 혜미는 움직이지 않았다. 울지도 짜증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을 은서의 팔 안쪽으로 더 깊이 파묻었다. 그 모습은 은서에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검사 결과는 예정보다 빠르게 나왔다. 담당 전문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혜미는 양쪽 귀에 심각한 감각신경성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고, 이는 앞으로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담당자는 말끝을 길게 끌지 않았다. 혜미는 고장난 아이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닿을 수 없는 아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해요. 진화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구었고 은서는 혜미를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뒤엉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할 시간이 끝났다는 것,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혜미는 부모의 사랑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저 세상에서 길을 잃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 며칠이 지났지만 은서는 여전히 검사실에서 들었던 그 마지막 말을 마음속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건 결단이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주저할 시간이 없는 너무도 선명한 경고였다. 다음 날부터 은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청각장애 조기 개입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지역센터와 재활클리닉에 연락했다. 보청기 센터 예약을 잡고 언어치료 전문가와의 상담 일정을 조율했다. 병원에서 소개받은 커뮤니티에도 가입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부모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었다. 매일 새벽까지 자료를 뒤지고 메모장을 채워갔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버거웠다. 청력 손실의 정도, 뇌의 반응 상태, 보청기 착용 시기, 인공화호 수술의 적합성 등 모든 게 결정의 연속이었다. 단 하나의 선색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부담감 속에서 은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저하고 다시 일어섰다. 보청기 착용 첫날, 혜미는 처음으로 귀에 작고 낯선 기계를 달았다. 양쪽 귀에 맞춘 초소형 보청기는 무게도 거의 없었지만 혜미에겐 큰 변화였다. 처음 몇 분은 조용히 있었지만 곧 손으로 귀를 더듬기 시작했다. 보청기를 빼려고 했다. 손에 잡히면 던져버리기도 했다. 자극이 과했는지 혜미는 낯선 소리에 반응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명확하게 실가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무너지는 마음을 숨긴 채 아이를 달랬다. 보청기를 다시 끼우고 또 빼고 다시 시도하며 하루가 지났다. 처음 며칠은 그 반복의 연속이었다. 혜미는 점점 더 자주 짜증을 냈고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냉장고의 진동음, 옆집의 문 닫는 소리, 부모의 숨소리까지 모든 게 혜미에겐 새롭고 낯선 세계였다. 익숙해질 수 있을까? 은서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혜미와 눈을 맞추려 애쓰며 인사를 건넸다. 혜미야, 엄마야, 엄마가 널 사랑해. 그 말이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익숙한 무반응. 혜미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팔에 묻었다. 하지만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환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퇴근 후엔 직접 혜미에게 동화를 읽어주었고 손으로 동작을 만들어 보여주었다. 함께 음악을 틀고 박수를 치며 소리를 알려주려 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두 사람 모두 혜미가 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하루는 언어치료사와의 첫 상담이 있었다. 혜미는 여전히 소리에 과민한 반응을 보였고 얼굴을 자주 숨겼다. 치료사는 은서에게 말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뇌가 소리를 받아들이고 구분하는 데 익숙해지기까지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뇌는 유연해요. 지금 시작하신 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은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말이 그토록 간절할 줄 몰랐다. 혜미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얼굴을 숨기려는 습관은 있었지만 반응 속도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눈을 깜빡이거나 머리를 약간 돌리는 순간들이 생겨났다. 아주 짧고 미약했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날 밤 은서는 혜미를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는 우리에게 말하려 했던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늦게 들었어. 눈물이 흘렀다. 혜미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엄마의 마음이 닿았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늘 하던 대로 혜미와 마주 앉아 인사를 건넸다. 혜미야, 엄마야. 엄마가 널 사랑해. 똑같은 말, 똑같은 거리, 똑같은 목소리.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아주 천천히 혜미가 고개를 돌렸다. 눈을 완전히 맞추진 않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은서는 숨을 멈췄고 진화는 식탁에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혜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은서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 아이는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아직 세상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던 것뿐이었다. 이제 그 준비를 도울 시간이었다.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보청기를 착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혜미는 처음으로 엄마의 손짓에 반응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며 이름을 불렀고, 혜미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정확히 시선을 마주친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은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기를, 뇌가 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느껴지는 건 아니었다. 때로는 전혀 반응이 없던 날도 있었고 보청기를 뽑아내며 울어버리는 날도 있었다. 치료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도 혜미는 늘 같은 자세로 얼굴을 돌리거나 숨기곤 했다. 주변 자극이 많으면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고 새로운 장소에선 특히 불안해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말수만 조금 늘어나도 혜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은서는 매일이 시험 같았다. 아침마다 마음을 다잡고 혜미에게 말을 걸었다. 혜미야, 엄마야, 오늘도 엄마가 너를 사랑해. 눈앞의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은서는 멈추지 않았다. 반복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연결을 위한 시도라는 걸 잊지 않으려 했다. 아이가 듣는지, 이해하는지, 반응할 준비가 되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기다리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진환도 점점 더 변화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혜미 옆에 앉아 짧은 동요를 불러주었다. 가끔은 조용히 그림책을 펼쳐 한 장씩 넘기며 손가락으로 그림을 짚어줬다. 혜미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목소리를 바꿔 부르거나 템포를 달리하거나 웃음을 섞기도 했다. 말수가 적던 그도 점점 더 자주 혜미와 눈을 맞추려고 애썼다. 하지만 혜미는 자주 다쳤다.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움찔했고 새로운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얼굴을 가렸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낯선 공간에선 더 심하게 반응했다. 한 번은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자 혜미는 즉시 보청기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은서의 팔에 파묻었다. 그 순간 은서는 혜미의 감각이 얼마나 예민하게 열려 있는지 다시 실감했다. 익숙해지기까지의 시간은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고통에 가까웠다. 치료사는 말했다. 혜미는 이제 처음으로 소리라는 감각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 시기에는 오히려 과잉 반응이 건강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무거웠다. 과연 이 아이가 세상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웃어줄 날이 올까? 그날 밤 진환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처음엔 그냥 조금 예민한 줄만 알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몰랐는지 생각 쓸수록 미안해. 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남탓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혜미의 침묵을 오해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 아이가 사랑을 거부한다고 믿었던 순간들, 모두가 무지의 결과였다. 혜미가 얼굴을 숨기던 모든 순간은 사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였다. 은서는 이제 그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도 혜미는 얼굴을 가렸고 목소리를 피했고 소리에 움찔했다. 하지만 은서는 기다릴 수 있었다. 이제는 혜미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견뎌야 하는 것이란 것도. 며칠 후 언어치료 세션 중 치료사가 새로운 방식의 놀이를 제안했다. 손 동작과 소리를 함께 사용하는 놀이였다. 박수 소리, 딸랑이, 간단한 리듬을 섞어가며 혜미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처음 몇 번은 혜미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거나 손으로 귀를 가렸다. 그러나 10번째 시도쯤 되었을 때 혜미가 잠깐 시선을 들었다. 정확히 장난감을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리 방향으로의 첫 반응이었다. 은서는 눈을 의심했다. 혹시 실수였을까? 치료사도 놀란 듯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같은 소리를 냈다. 혜미는 다시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다. 소리를 무시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저녁 혜미는 보통처럼 저녁 수유를 마친 후 은서 품에 안겨 있었다. 은서는 익숙한 말투로 속삭였다. 혜미야, 엄마야, 오늘도 사랑해. 그러자 혜미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짧고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은서는 그것이 어떤 말보다 더 큰 대답이라는 걸 알았다. 그 순간 진환이 뒤에서 멈춰섰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혜미를 바라봤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한 눈빛으로. 혜미는 드디어 세상에 자신을 조금 열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날 이후로 은서는 혜미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쏟았다. 눈이 살짝 흔들리는지, 고개를 돌리는 각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소리에 대한 반응이 일관성 있는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은서는 아이를 관찰하며 기록을 남겼다. 손으로 적은 노트는 이미 빽빽했고 휴대폰 메모 앱은 수십 개의 날짜와 시간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기적은 매일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혜미가 보였던 미소 이후 다시 며칠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은서는 다시 예전처럼 아이가 자신을 외면하는 듯한 느낌에 빠졌고 감정의 무게가 다시 짓눌러 왔다. 치료사의 말처럼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은 언제나 논리보다 앞섰다. 진환도 마찬가지였다. 일터에서는 일에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에는 늘 혜미가 떠올랐고 퇴근길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면 조용히 혜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음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이름을 부르곤 했다. 오늘은 조금 더 열렸으면. 그런 바람은 날마다 되풀이되었다. 언어치료와 청각재활은 계속되었다. 혜미는 여전히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했다. 작은 소음에도 깜짝 놀랐고 새로운 환경에선 얼굴을 감추려 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했다. 병원에서 다른 보호자와 마주치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은서는 그런 혜미를 감싸며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그 말은 혜미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스스로에게 되뇌는 주문이기도 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의 재활 후 돌아오는 길에 은서는 차 안에서 조용히 진환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진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혜미가 들을 수 있게 됐다면 그거 하나로도 의미 있어.
그 말은 간단했지만 은서에겐 큰 위안이 되었다. 기대는 줄이고 과정을 믿기로 했다. 당장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혜미가 살아있는 방식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그날 밤 은서는 다시 평소처럼 혜미에게 말을 건넸다. 혜미야, 엄마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사랑해. 혜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은서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투로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반복이 의미 없는 행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언젠가 이 말들이 혜미의 기억 어딘가에 스며들기를 바랐다. 보청기 조정 주기가 돌아왔고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혜미의 두뇌 반영 데이터는 이전보다 미세하게 향상된 수치를 보였다. 담당 전문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아주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진전이에요. 아이가 소리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처음 병원을 찾았던 날을 떠올리며 혜미가 완전히 단절된 세계에 있다고 믿었던 그날의 무력함이 겹쳐졌다. 그 후 며칠간 은서는 이전보다 더 의식적으로 말 걸기를 시도했다. 혼잣말처럼 혜미를 부르며 집안일을 했고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침대 옆에서도 이름을 불렀다. 혜미야, 여기 있어. 혜미야, 엄마는 지금 밥 먹고 있어. 혜미야, 곧 목욕할 거야. 문장들은 특별할 것 없었지만 모두가 연결을 향한 시도였다. 그 무렵 치료사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촉각과 시각 자극을 동시에 활용해 언어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소리에 반응이 약한 혜미에게 말소리와 동시에 부드러운 터치를 더해 신경 반응을 자극하자는 것이었다. 은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혜미의 손을 잡고 발바닥을 살짝 눌러주며 단어를 반복했다. 엄마, 사랑해, 괜찮아. 같은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며 혜미가 조금이라도 감각을 통해 소리의 의미를 익히길 바랐다. 며칠 후 저녁 무렵 은서는 평소처럼 혜미와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혜미야, 엄마야. 그 순간 혜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을 맞췄다. 그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시선 고정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의도된 반응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혜미가 입을 조금 벌리며 숨을 들이마셨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엄에 가까웠다. 진화는 거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나누었다. 혜미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말에 다가오고 있었다. 완벽한 이해도 정확한 발음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확실한 시작이었다. 그날 밤 혜미는 전보다 조금 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다. 은서는 아이 옆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와도 괜찮아.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이제 남은 건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일이었다.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분명히. 그 이후로 혜미의 하루는 더 바빠졌다. 보청기 착용에 적응하는 훈련은 물론이고 주 3회 언어치료, 주 2회 청각 재활 프로그램까지 병원과 센터, 집을 오가는 반복된 일정 속에서 은서와 진화는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가까웠지만 서로 불평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보청기를 끼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혜민인 아침마다 보청기를 끼자마자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손으로 귀를 만지며 빼려 했다. 처음에는 억지로 다시 끼우면 울고 그 울음을 달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은서는 서두르지 않았다. 혜미가 울지 않도록 스스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눴다. 10분, 20분,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꼭 착용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처음으로 청각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혜미는 낯선 공간에 경직되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울음, 부모들의 말소리, 기계음 등 모든 자극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혜미는 고개를 숙였고 얼굴을 돌렸다. 은서는 혜미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 말이 닿았는지는 몰라도 혜미는 조금씩 어깨를 풀기 시작했고 프로그램 말미엔 짧게나마 도형 맞추기 활동에 참여했다.
언어 치료는 보다 섬세한 진행이 필요했다. 치료사는 혜미에게 반복적으로 단어를 들려주었고, 동시에 손짓과 그림 자료를 병행했다. 엄마, 아빠, 물, 밥 같은 기초 단어를 시각 자극과 연결해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반응은 느렸지만 혜미는 차차 문을 움직였고 특정 단어에선 고개를 돌리는 빈도가 늘어났다. 확신할 순 없었지만 분명 반응의 경향이 생기고 있었다. 은서는 매일 치료가 끝난 후 혜미와 집으로 돌아와 복습을 이어갔다. 단어를 반복하며 장난감이나 실물 물건을 보여주고 손끝으로 혜미의 손을 눌러 자격을 줬다. 집 안 곳곳에는 단어 카드가 붙었고 거실 벽에는 혜미가 배운 단어들을 스티커로 기록하는 표가 붙어 있었다. 혜미는 단어를 따라하지는 못했지만 특정 단어에 시선을 멈추는 횟수가 늘었다. 진화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은서에게 그날 혜미가 어떤 단어에 반응했는지 묻고 스스로도 그 단어를 반복했다. 두 사람은 아이와 나누는 이 짧고 조용한 소통이 언젠가 연결로 이어지리라 믿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미소 지었던 진환도 점점 자연스럽게 혜미 앞에서 웃게 되었고 혜미가 진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드러났다. 혜미는 더 이상 자주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과거엔 낯선 상황이나 소음에 대한 반응으로 얼굴을 감추곤 했지만 이제는 손으로 귀를 덮는 동작이 줄었다. 울음을 참는 시간이 길어졌고 자극을 받았을 때 고개를 돌리긴 해도 완전히 등을 보이진 않았다. 치료사는 그것을 감각 수용의 향상이라 설명했다. 은서는 혜미가 조금씩 바깥 세상에 적응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릴 상황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정도로 반응이 줄었다. 외부 자극을 피하기보다는 견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백 번의 반복 끝에 쌓인 결과였다. 진화는 어느 날 늦은 밤 은서에게 물었다.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은서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엔 확신보다 믿음이 담겨 있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혜미가 언제 말을 시작할지, 얼마나 소리를 이해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혜미는 분명히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치료센터에서 혜미는 새로운 단어를 들었다. 과자. 처음 듣는 단어였고 소리 자체도 복잡하지 않은 단음이었다. 치료사가 단어를 3번 반복하자 혜미는 눈을 치료사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은서가 그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했을 때 혜미는 손을 살짝 들었다. 아직 의도적인 동작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반응이었다. 치료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은서는 혜미의 보청기를 조심스럽게 빼주며 속삭였다. 오늘도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혜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은서는 그것이 피곤함 때문인지 미소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저 그 순간이 고마웠다. 하루 종일 혜미가 견뎌온 모든 자극과 노력이 그 작은 반응 하나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진화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혜미는 진짜 대단한 아이야.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혜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 너는 지금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에 들어오고 있어. 몇 주가 더 흘렀고 혜미는 매일 조금씩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단어를 인식하는 속도는 여전히 느렸지만 반응은 점점 분명해졌고 보청기 착용 시간도 눈에 띄게 늘었다. 처음엔 하루에 1시간도 힘들었던 혜미가 이제는 4시간 이상 보청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은서는 매일 그 기록을 스티커로 벽에 붙이며 조용히 축하했다. 혜미는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다. 소리를 따라하거나 음절을 힘내지는 않았지만 특정 단어에 고개를 돌리고 소리의 방향을 인식하는 반응이 안정되었다. 특히 엄마라는 단어에 대한 반응은 더 뚜렷해졌고 은서가 부르면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바라보는 횟수가 늘었다. 눈빛이 닿을 때마다 은서는 이전과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는 응답이었다.
어느 날 오후 언어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은서는 지하철 안에서 혜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혜미야, 오늘은 엄마가 조금 피곤하네. 그 말에 혜미가 은서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이해하는 듯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 은서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 직감했다. 그날 밤 진화는 퇴근 후 평소처럼 혜미에게 동화를 읽어주었다. 혜미는 조용히 그의 입모양을 바라보며 책장을 넘길 때마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 낮게 울리는 아빠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혜미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진화는 책을 덮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혜미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아빠가 항상 너랑 함께 할 거야. 은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며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피곤하고 지친 하루였지만 혜미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말이 없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몇 주 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날 청각재활센터 전문의가 새로운 검사 결과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혜미의 청각 반응이 초기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기 개입 덕분에 뇌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만약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인공화호 수술 없이도 기능적인 언어 습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은서는 놀라움보다는 조심스러운 안도감을 느꼈다. 확정된 미래는 아니었지만 분명 가능성이라는 문이 조금 더 열리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진화는 의료진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혜미의 손을 꼭 잡았다. 혜미는 그의 손 안에서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응답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은서는 혜미를 무릎 위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혜미야, 우리 많이 걸어왔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엄마는 괜찮아. 넌 이미 정말 잘하고 있어. 혜미는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고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은서는 기다릴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몇 달 후 혜미는 드디어 첫 단어를 말했다. 정확한 발음도 또렷한 소리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리는 한 음절이었다. 그 말이 은서의 귀에 들어온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 진화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감정을 참았고 은서는 눈물을 터뜨렸다. 혜미는 그 짧은 음을 말한 뒤 엄마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말이 없어도 눈물이 많아도 좌절과 두려움이 반복되어도 결국 사랑은 길을 찾는다는 것을.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내뱉은 한마디는 부모에게 단순한 말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혜미의 첫 번째 인사였고 세상은 이제 혜미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혜미의 세상은 여전히 조용하다. 소리가 들리는 방식도 반응하는 속도도 남들과 다르다. 그러나 그 다름은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그 아이만의 방식이며 그 속도대로 세상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언젠가 혜미는 더 많은 단어를 말할 것이고 더 긴 문장을 완성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혜미가 이미 존재로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아가려는 길을 함께 걸어주는 일이다. 모든 아이가 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듯 모든 사랑도 같은 모양일 필요는 없다. 혜미의 조용한 웃음 하나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한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다정한 곳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미와 은서 그리고 진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한 가족의 고통이나 회복이 아니라 아이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이유, 표현하지 못한 아픔, 그리고 묵묵히 견디는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혜미는 그런 침묵 속에서 세상에 손을 뻗었고 은서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과 시선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느낀 점을 나눠주실 댓글 한 줄, 그리고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실 구독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정성껏 만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